안녕하세요. 행정학과 박혜연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문화변동 그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수업 영상인 만큼 이 수업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전 지구화의 역사와 그 사회문화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화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후 세계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 생활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시리얼을 먹었는데요. 그 시리얼은 미국산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옷은 중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제가 이동하기 위해 이용한 버스의 연료와 간식으로 먹은 햄버거 모두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 대부분이 다른 나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세계화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 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는 국가 간의 상호우전성이 높아지고 국제사회가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세계화 과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범위가 넓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의 상호 연결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계화로 인해 변화되는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먼저 공간적 측면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으로 세계화를 통해 국제적인 교류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활동 범위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해외여행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유학, 연수, 해외 취업, 이민,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내국인 출국자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19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 따른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36만 7,607명이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8.6%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화로 인해 우리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과 함께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상품, 자본, 서비스 등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세계 경제가 공동의 경제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스타벅스와 맥도널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스웨덴의 대표 의류 브랜드인 H&M, 가구인 이케아, 구글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세계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가 가져온 다양한 문화의 교류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상품들은 경제, 기술, 정치 등 여러 분야의 세계화 관점의 산물인 것입니다. 문화의 세계화 과정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세계화의 관점들과 그 과정들 속에 맞물려져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문화변동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면 음식, 인류, 자원의 이동,
디지털 기술, 한류의 탄생,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문화의 사례를 매주마다 새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는 우리가 세계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세계화 4.0입니다. 현재 세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세계화 4.0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로 인한 정치-사회 구조와 산업경제의 변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화 4.0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1월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구조에 대한 화두로 세계화 4.0을 선언하였습니다. 세계화는 주도한 주체를 기준으로 1.0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세계화 2.0을 통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제도와 재분배, 사회보장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세계화 3.0은 선진국의 첨단 기술과 자본이 개도국의 저임금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 사슬이 형성되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기인 세계화 4.0의 추동 기술은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세계화 4.0으로 인해 변화될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사회의 디지털 트렌드입니다. 정치 참여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대의형 민주주의에서 복합지배형 민주주의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의형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지만 위계구조 속에서 대표의 실패라는 이슈가 존재하게 됩니다. 복합지배형 민주주의의 형태는 지배는 존재하지만 수평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여 액상민주주의라는 형태가 새롭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참여와 피드백에 기반한 신개념 정당인 디지털 정당이 세계적으로 출현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국경 개념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물리적 국경에서 디지털 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국경 없는 가상 국가인 비트네이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이름과 이메일 주소의 정도의 정보만 제공을 하면 누구나 비트네이션의 국민이 되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고 이더리움의 플랫폼을 응용하여 국가와 유사한 차원으로 접근하면서도 분산된 통치 방식과 개인의 자치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권리와 가상 공간의 영역인 디지털 국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의 디지털 트렌드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바로 금융산업의 해체입니다. 종합금융사의 모습에서 전문 서비스 금융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간편 송금, P2P 개인 대출 등을 서비스로 하는 전문 기업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무장하여 기존 종합금융사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서 중금리 대출, 고이자율의 단기 적금 등 은행 산업의 틈새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혁신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 중심에서 이제는 인플루언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 비용을 줄이고 기업과 같은 조직체로만 가능했던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교환이 이제는 개인 단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영향으로 슈퍼 인플루언서의 브랜드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SNS에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고 유튜브, 트위치 등의 다양한 방송 플랫폼에서 1인 방송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면서 콘텐츠 생산과 자체 브랜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인스타마켓 공동구매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시청자에게 직접 아이템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기업 광고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이런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글로벌 거버넌스입니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개별 주권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나 이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새로운 이슈로 확산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지구적 차원의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란 국제적 차원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변화, 즉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문제들의 증가와 새로운 비국가 행위자들의 등장, 그리고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권위와 능력이 지구 정치의 다양한 행위자에게 분산되는 현상을 담아내기 위한 개념입니다. 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거버넌스는 뭔지 쉬운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03년의 사스, 2009년의 신종플루, 201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이 증대되면서 전염병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의 다자간 협력, 즉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는 질병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보건관리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21세기 감염병과 바이오 테러 등 보건안보 문제가 부상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단일 국가 중심의 전통적 해법이 아닌 국제 정치적 협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948년 국가 간의 보건 문제를 전담할 국제기구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창설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설립 목적은 전 인류가 최상의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행위자가 함께 참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개별 국가 외에도 국제연합, 비정부기구, 자선기금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유엔 개발계획, 유니세프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 개 이상의 비정부기구 중에서도 국경 없는 의사회, 적십자 등은 자발적인 의료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과 게이츠 재단 등은 백신 연구 및 개발 기금 마련에 크게 일조해 왔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세계화로 인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국가 한 곳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와 여러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를 대응하는 것을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사례로 설명한 분야는 보건이지만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일반인도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교육의 방향도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의 핵심 역량을 발굴하여 육성시키는 교육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플랫폼의 독점성과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1인 기업 디지털 활동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제도의 범위를 넓히고 공적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의미와 여러 관점들의 특징과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문화 변동의 사례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